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되는 지혜와 정보를 담은 지혜상자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부모님께서 자녀 생활비로 매달 보내주시는 200만 원, 신혼부부 집 마련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신 그 돈 형제끼리 급할 때 주고받는 몇백만 원.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뭐 어떻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평범한 가족 간 계좌이체 하나하나가 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설마 우리 가족 돈거래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지나쳤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몇 천만 원, 심지어 몇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혜상자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진 가족 간 금융거래의 모든 것, 그리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오전에 ATM에서 400만 원을 뽑고 오후에 은행 창구에서 600만 원을 다시 뽑았습니다. 나는 한 번에 1천만 원을 넘게 안 뽑았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6월 15일부터 바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아시나요? 이 제도는 원래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처음엔 5천만 원이었던 기준이 단계적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1천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욱 강화된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ATM이든 은행 창구든 인터넷 뱅킹이든 모든 채널에서 하루 동안 뽑은 돈이 합쳐져서 기준을 넘으면 정부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분할 출금이나 쪼개기 거래도 모두 합산해서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8월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AI 탈세 적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인까지 확대되는 거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금융거래를 24시간 내내 지켜보며 분석합니다. 이건 단순히 큰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시는 것, 형제끼리 급할 때 100만 원, 150만 원씩 주고받는 것, 심지어 현금을 조금씩 나눠서 뽑는 패턴까지 모두 추적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가족 간 송금, 부동산 거래, 가상자산 거래까지 수십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소액만 거래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AI는 이런 반복적인 소액 거래 패턴을 보고 혹시 세금을 피하려고 일부러 쪼개서 보내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하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꾸준히 보내주시는데 자녀 소득은 월 200만 원 정도라면 AI는 생활비 치고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생활비일까?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큰 돈을 보내준 직후 자녀가 바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투자 자금으로 쓰네? 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원래 2024년부터 법인 사업자 중심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개인 사업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이제 AI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뭐 어때? 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평범한 계좌이체 하나하나가 이제는 모두 정부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우리 계좌를 들여다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이 오고 간 게 발견되면 국세청은 일단 무조건 증여라고 추정합니다. 따지고 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증여로 보고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자녀가 대신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부모님 계좌에서 정산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당연한 거래조차도 국세청이 보기에는 일단 증여로 의심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건 병원비를 대신 낸 거였습니다 라고 소명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을 대신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을 송금해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거래인데도 일단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증여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제44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금전 등의 무상 이전이 있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본다. 이게 바로 법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조사 범위입니다.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본인 계좌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계좌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에 연관되어 있다면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상속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심지어 부모님이 재산을 영원 남기셨어도 과거 10년치 금융거래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내역이 발견되면 일단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 위험사항.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마 이런 것도? 라고 생각하실 만한 일들이 실제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면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자금 지원이 자금 출처 조사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애들 집 마련하는데 도와주자 하시면서 몇 천만 원을 보내주시면 국세청에서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이런 큰 돈이 생겼지? 라고 의심하며 조사에 들어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전세자금까지 1억 원을 지원해 주셨죠. 총 3억 4천만 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이 모든 거래가 발각되면서 증여세를 물게 된 겁니다. 생활비였는데 왜요? 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통장에 돈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하시면서 자녀명의 통장에 수시로 큰 금액을 입금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대신 관리한다고 해도 결국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인 자녀의 경우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연간 2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자주 반복되는 소액 이체라도 누적 금액이 크거나 패턴이 의심스러우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현금으로 주면 티 안 나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이제는 위험합니다. 고액 현금 출금 자체도 의심 대상이 되고 출금 후 자녀에게 현금이 들어가는 패턴이 발견되면 결국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보내시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주에게 매달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큰 액수를 송금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셨죠? 이제는 가족끼리 주는 건데 뭐 어때? 라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가족 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적유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8글자 이내에서 해당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송금하는 경우라면 부모님 병원비, 부모님 카드 대금을 대신 내드리는 거라면 카드 대금 대납,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대여 2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적유만 써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증빙자료입니다. 병원비라고 적었다면 병원 영수증이나 진료명세서 같은 뒷받침 자료가 있어야 완벽한 소명이 됩니다. 이런 증빙자료들은 제척기간을 고려해서 보관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세금은 5년이지만 증여나 상속세는 10년입니다. 세 번째, 증여 면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0년 단위로 재계산되는 이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가족끼리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네 번째, 만약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차용 금액은 연소득의 5배 이내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원금의 35%를 계좌이체로 분할 상환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이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되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록해 두시면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달라진 가족 간 금융거래의 현실과 안전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가 모든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고 증여로 추정되면 여러분이 직접 소명해야 하며 적요 기재와 증빙 보관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 지혜상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